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윤석열이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85일 만인데요. 내란 재판에는 무려 11번이나 불출석했던 자가 보석신문이 걸린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선 윤석열의 발언 더 가관입니다.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특검의 기소를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반성 없는 자기중심적 발언만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법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이고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선택적 법치, 이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9월 26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일타 정치 시작합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김한 한결의 20일 기자님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지각 당첨. 네. 우리 지각하면 페널티 있는 거 아세요, 변호사님? 뭘 해야 돼요? 예. 네? 뭘 해야 돼요? 이거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대부분 이제 네. 저번에는 누가 하셨죠? 안철수 의원의 성대모사를 하셨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논외죠. 지각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맞다. 지각을 안 했는데 그냥 시켰잖아요. 지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맞네? 페널티를 줬잖아요. 아, 맞아. 그럼 뭐 선급금 넣은 걸로 생각을 해요. 다음에 한 번 정도 다음에 그럼 면해주는 걸로. 까방권으로. 예. 근데 어차피 지각이랑은 잘 안 안에서 해서. 들려왔어요. 제작진의 사랑을 대신 드리고 하나마나 한 얘기. 막 소리 질러요. 사랑한다고. 야, 제작진의 과자가 준비돼 있죠. 네. 네. 여기 그 뉴스토마토는 다른 방송사와는 좀 다르게 네. 과자의 그 버라이어티함이 그럼요. 있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예. 대기실이죠. 예. 혹시 드시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 오시면 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한 기자님은 아무튼 이따가 윤석열 오늘 재판 마침 오늘 네. 85일 만에 드러냈으니까 모습을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뭔가 처절한 걸 하겠습니다. 시킵시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얘기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짧은 흰색 머리, 그리고 남색 정장 차림의 넥타이는 하지 않은 모습, 왼쪽 가슴에 3617 명찰 이거 달고서 살이 조금 빠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머리를 짧게 자른 건 본인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용소에서 이걸 이렇게 네,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준 거니까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깔끔하게. 예. 어떻게 보셨어요, 에디터님? 뭐 저는 언론에서 이제 보통 그 제목을 뽑을 때 그 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을 중심으로 야위였다, 수척해졌다, 백발의 윤석열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동정심 유발형 제목들을 많이 좀 뽑았더라고요. 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술을 그동안 금주했을 거고 술을 먹지 않은 저 나이대의 성인 남성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금주만으로도 살이 저 정도로 건강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수척해졌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건강하게 감량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네. 좀 이건 저만의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혈색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머리도 그 뭐 우리가 원래 그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뭐 분장을 받거나 예. 머리에 상당히 뭔가 이제 좀 뽕이라고 하는지 어쨌든 좀 상당히 좀 그 가르마가 제대로 네. 타 있는 그런 머리였는데 짧은 머리로 혈색 좋게 살이 빠져서 등장한 윤석열은 전혀 안타깝지도 않고 생중계된 85일 만에 뭐 심지어 이제 그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 저에게는 전혀 그 어느 하나의 동정심도 유발되지 않았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언론들도 좀 있는 그대로 묘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술독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독 빠져서 예, 혈색도 좋아지고 살도 쫙 빠진. 뭐 이거 정색하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괴롭고요. 뭐 이따가도 비슷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겠지만 정말 법정에 나와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관련한 어떤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성 방송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갖췄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못 알아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박영 씨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이에 윤석열이 보였던 모습은 다 꾸며냈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처음으로 보인 거고, 옆에 얼핏 보면 그 변호인 송진호 변호인, 헌법재판소부터 같이 있었던 변호인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게 보이잖아요. 예. 저 변호인은 제가 알기로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저 자연의 모습은 저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눈치 보이는 것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배가 쑥 들어갔던데요, 뭐. 건강해졌다. 네, 국가에 감사해야 돼요. 네. 예. 아니 지금 댓글에서 빵 혼자로 빵고비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약 중에 하나인데 그거 이제 공짜로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법원에 올 때 별도 이제 호송차 타지 않고 다른 재소자들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수갑을 차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65세를 넘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개호 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예외 없이 착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권 보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갑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규칙에 따른 것이고요. 아직도 이제 혹시 혼돈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복을 입은 건 역시 다른 재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벌써 꽤 오래됐어요. 20년 이상 됐는데 이전에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는데, 그렇게 세울 경우에 이 판사로 하여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이미 유죄다라는 그런 심증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내부에서 원할 경우는 수의가 아닌 일반 사복을 입도록 하는 건 다른 재수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예. 오늘 재판 관련해서 짚어볼 점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85일 만에 이제 공식 석상이 나온 겁니다. 법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법을 이제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예, 뭐 그동안의 재판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게 무려 11차례잖아요. 근데 이제 내란 특검 쪽에서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인해서 형사 35부에서 이제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인데, 그 전에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공박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어쨌든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뭐 설령 개인정보라든지 편집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편집하고 나서 이 재판의 내용은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일단은 그 보석신문과 관련돼서는 일단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 역시 뭐 개인의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정보 때문에 오늘 공개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생각을 일부 좀 달리하는 게, 윤석열 씨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는 이미 자신이 그 구치소에서 여러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부 병원의 진료를 요한다라는 차원에서 늘 언급을 했던 대목이 있어요. 눈이 안 좋다, 뭐 이제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뭐 등등 이제 이런 대목들인데, 그 외에 추가적인 것들이 공개가 될 수 없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다 건강이 안 좋다라고 주장한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명도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보석 신문을 그 비공개한 것은 저는 뭐 그것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오늘은 다행히도 85일 만에 공개 재판이 이루어져서 저는 만족하고요. 앞으로도 윤석열의 버금가는 내란 수괴의 어떤 뭐 혐의 가담자들이라든지 중범죄자들에 대한 재판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의 동일한 기준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설명을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 재판이니까 중요하니까 나와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재판에 그런 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다 모든 재판이 피고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 거고, 그거는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권리예요, 권리. 네, 권리이기 사실은. 때문에 자기가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뭐 안 나가도 되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니까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그냥 본인도 여태까지 재판에 안 나왔다, 여태까지 11차례를 불출석했던 게 아무런 사유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굳이 첫 번째 재판은 뭔가 중요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 재판은요, 헌법에
재판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자리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고 대신에 국민들의 심판의 권리를 위임받은 판사가 그 진행을 맡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법정은 법원에 가보시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TV 중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에 법을 처음 만들던 시절에는 직접 가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개법정이라고만 했지 재판을 중계하는 것 역시도 재판 공개주의 원칙에 따르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보석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모든 절차가 다 공개 원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 딱 근거는 없었던 겁니다. 예, 예. 그 변호사 측에서 기존 재판 안 나오다가 오늘 재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이제 신규 재판이니까 그동안 걸석으로 진행됐던 내란 재판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재판을 참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맞는 그게 말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혐의 사실로 따지면 혐의의 중대점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 내란 우두머리 범죄인 거고 이거는 그 내란과 연관돼서 체포를 방해했었고 계엄 이후에도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냈다라는 혐의잖아요. 굳이 혐의 사실로 따진다라면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건 아니면 변호인들이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건 무게로 따진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훨씬 더 무거웠던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 그 보석 심리를 들어가서 이건 비공개 재판이기도 하고 들어가서 불쌍한 척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치소에서 차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같이 안 나오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구치소 법무부 호송차량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개인 승용차 그러니까 이용할 다 수 있는 게 같이 아니라. 나와서 다 같이 끝나고 네. 나면 그때 갈 수 네. 있군요. 예.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이거저거 덧붙이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일반 재판의 공개 원칙과 보석 신문의 비공개 원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 윤석열 씨가 재판에 대처하는 이 방식이라는 게 매우 선택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1번 동안 재판에 안 나온 그 배경을 살펴보면 특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기소가 기반으로 된 내란 재판은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본인만의 주장과 의지가 있는 것이고 보석 심리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나가고 싶고 내가 여기 구치소에 있고 싶지 않다 보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출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괘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 지 맘대로 할 거라면 어떤 뭐랄까 사법 질서를 자신의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출석을 선택적으로 할 거라면 이 재판도 원칙대로 한다라면 비공개라고 하지만 재판장이 재량껏 이것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마 대다수 국민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재판 자체는 다 공개 원칙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변론들이 다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업로드가 된 것처럼 모든 영상이 공개되니까 만천하에 윤석열의 궤변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거라서 그런 대목들은 오히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니까 아주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제 재판장이 윤석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목소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1.8평짜리가 서바이벌하기 힘들었으면은 그 더 넓은 방에 혼거방에 넣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다 같이. 그러니까 뭐 넓은 방을 원하는 거라면은 남들이랑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 굳이 뭐 혼자서 넓은 방을 쓸 필요가 그러니까 좁은 방 그 방이 서바이벌하기 힘들다면 넓은 방으로 보내주되 뭐 같은 수용자들이 같이 있는 방에서 한번 살아보죠 왜? 딱히 예. 넓지도 않아요. 네. 딱히 넓지도 않은 방에 비슷한 크기의 방에 6명, 7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이자의 그 양심 이런 거 생각 이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구나. 네.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관해서 정말 일말의 어떤 생각도 없는 자구나. 정말 진짜 네. 정말 바닥을 봤어요. 아니, 바닥을. 그리고 뭐 좀 얘기할 때 그 한국말이 있는데 영어 좀 곁들여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 원래 영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지금 피고인 신분인데까지 나와가지고 그 서바이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다라는 게 진짜 지금 진짜. 자신의 처지가
예. 참. 아니 그거 지금 처지가 에디터님이 궁박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처지가 네. 궁박한 사람 지금 여기 아래 있어요. 하단에 2.8평이라고 나오는데 1.8평이라고 했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김한 네. 지각생께서 네. 광화문까지 서바이벌해서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길이 너무 막힙니다. 예. 아니, 들어오시면서 지금 아. 화면 가리시고 막 네. 어? 존재감을 드러내야죠. 지각하시고 지금 네. 4분에 네. 네. 네, 그래서 서바이벌하기가 어렵다. 저희 지각하면 페널, 서바이벌을 한다는 거는 아하. 네, 이런 거죠. 페널티 있는데 네, 네. 지금 하셨어요. 아이 아니, 너무 무슨 짧아. 소리예요. 오늘 윤석열 재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한 그 발언들을 몇 개 좀 네. 성대모사 해주시는 걸로. 내가 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닌데 내가 이거 조사를 받는다는 게 6시간에서 7시간 내가 받고 이게 조사가 질문이 엉망이라 이게 내가 엉망이더라고. 그리고 그걸 또 검토를 또 내가 한다는 게 와이프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가면 당뇨식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또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출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예. 성대모사. 아, 준비하고 오셨네. 다 외워 오셨어 대본을. 야, 근데 지금 우리 김한 기자님은 대한민국에서 한국 기자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기자 중에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야. 분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그런 분의 성대모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분에게 우리가 성대모사를 시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바이벌 하기가 어렵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냥 계시면 된다. 오늘 뭐 살 많이 빠지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예. 오늘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주제로 윤석열의 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짚고 있는데 앞에 뭐 짚을 것들은 좀 짚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이제 사후 작성돼서 또 폐기되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양측의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는 윤석열이 직접 나섰어요. 윤석열이 나서서 뭐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뭐 내가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이제 한덕수가 한 거다. 한덕수한테 약간 이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서 올려야지 왜 부속실장 그때 강희구죠. 강희구 부속실장이 직접 하느냐 자기 나무랐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자님,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예. 혐의 추가된 혐의들로 그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치명적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다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 부분은 그리고 보면 이게 일단 이게 갖고 온 절차가 위법이 어긋났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랑 상관없다고 해야겠다. 이거를 장관이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부속실장이 갖고 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한덕수가 폐기하라고 해서 나는 몰랐다고 해야겠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혐의들에서는 뭐 특별히 그걸 안 하다가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응을 한 게 이게 가장 윤석열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면 굉장히 리스키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사실 변호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게 작성이 됐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굳이 마이크를 갖다 대서 윤석열이 직접 본인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굳이 변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첨언을 하면서 직접 변호까지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마 윤석열을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판사 니네도 이 어떤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부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니네 모르잖아. 나는 다 알아. 나 대통령 했던 사람이야. 지금 사후 부서 문서라는 거를 판사 니들이 뭐 잘 알아? 뭐 지금 여기 있는 기자들 니들이 알겠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런 대답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맞네. 자기가 나무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그건 같네. 절차를 안 지켜서 갖고 와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절차 뭐 니네들이 알아? 얘기해주면 아냐?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변호사의 얘기에 뭐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마이크를 당겨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 윤석열조차도 이거를 절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야. 뭐냐면 사후 문서라는 게 계엄과 관련한 포고문을 사후에 작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부서 문서 자체가 애초에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걸 사후에 만듭니까? 계엄 문서를, 계엄 포고문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에 관해서 마치 원래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나마도 내가 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런 문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원래 계엄을 해야 되는 그 절차도 없기 때문에 위법적 절차라는 것이 이게 이 사후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오히려 뒷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싹 돌려버리고 마치 자기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에요. 아, 논점을 네, 흐리는. 논점 자체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불법 자체가 아니다. 오늘 이제 계엄된 게리게리 김게리 변호사 또 나왔는데 개몽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윤석열 측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한 거죠. 네, 그 김계리 변호사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논리는 익숙하죠. 이 논리는 헌재 때부터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죠. 이 논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변호인단이 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정치적 메시지 같은 아,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다행이었다. 예를 들면 체포를 방해하고 체포를 저지하고 이게 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변론이라 갖고 왔다면 피고인은 당장에 변호사를 바꿔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위법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기소를 야당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게 이 재판도 정치적이고 우리를 기소한 건 검찰의 기획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 자리에서 있는 검사 듣고 있는 검사는 구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하.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 정치라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 과정은 피고인의 전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헌재가 이미 위헌 위법하다고 탄핵까지 한 사안이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이제 내일 또 이제 이쪽 광화문 주변에서 집회가 신고되어 있고 열릴 예정인데 거기 연단에 오르는 이제 극우적인 인사들이 뭐라고 이제 쏟아낼지 다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나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거기에 뭐 이스라엘기 성조기 태극기를 같이 흔드시는 분들에게 요 내용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비상계엄 권한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고 지금의 재판부가 다 위헌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또 주장을 할 거고요. 비상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줄 탄핵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비상 대권은 정당하다라고 또 주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돌림 노래 또 할 겁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봤던 뭐 전한길, 소년부 등등이 연단에서 올라와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돌림 노래 할 거라서 땔감을 주는 방식의 변호였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거거든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비상계엄을 하는 거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건 이제 돌림 노래잖아요. 비상대권. 그러니까 뭐 듣다 지치네요 이제. 저 말에 또 들어가 있는 함의는 굉장히 심각한 주장을 사실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때 당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 뭐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일을 입법부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그 계엄 선포할 때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를 범죄자 집단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정말 막는 게 그들을 해산시키고 정말 좀 뭐 극단적으로 말 쓸어버리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계엄 포고령 1호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지금 헌법에 따르더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김계리 주장 따라 대통령의 직무 범위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그리고 개헌법에 국회가 이거를 해제하도록 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기들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왜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걸 국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어.
국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국회 자체가 당시에 예.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개헌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활동을 하도록 보장한 것도 그것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헛소리죠, 근데. 그 제가 헛소리죠. 이걸 논리적이라고 풀어내고 있는데 제가 원망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와 형식면에서 따질 뭐 내용과 형식 다 이제 엉망인데요. 이거를 이제 자꾸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오늘 재판 이후에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아, 네. 계속 반복될 거다. 네, 그럼요. 예, 오늘 재판은 2시간 10분 만에 네. 종료가 됐는데 요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뭐 첫 재판 치고는 굉장히 오래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 보통 이제 첫 재판 이렇게 길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 1, 2회 정도 이렇게 되게 빠르게 하겠다고 신속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 첫 재판이 왜 첫 재판 지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보통 이제 첫 번째 재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인정심문을 한다고 하죠.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검사가 일어나서 저희가 이 사람을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긴 이유는 이런 겁니다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쭉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피고인 인정합니까? 만약에 인정하면 그 재판이 다 끝나버리는 거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누구누구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내지는 이거 증거조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만 딱 정리하는 거고 예. 그나마도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 20분 안에 끝나는 게 통상적인 사례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 존님 얘기처럼 아마도 중계가 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좀 최대한 많이 담고 싶었던 것 그렇겠네.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까지도 다 변호인단도 그렇고 윤석열도 직접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 헌재 재판 할 때도 이거 중계 그만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전파로 널어줘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한 3개월 만에 그걸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니까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 주장을 다시 한번 한 거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 어게인인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했던 거를 다시 윤이 오늘 어게인 한 거예요. 그렇죠. 아. 하지만 그렇다고 중계를 안 하면 안 되죠. 저런 모습 똑같은 소리지만 저렇게 또 우리 또 바쁘더라고 사느라고 헌재에서 어떤 모습 보이는지 벌써 오래됐어요. 맞아요. 6개월이 넘었어요. 아, 저자들은 변함이 없구나. 여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구나. 네. 그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저러 법을 비틀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법리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이 계속해서 생중계되고 동영상 파일로 이제 돌아다닐 텐데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현재 지도부는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늪에 빠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재판이 길어지거나 재판이 공개 원칙을 지켜가면서 내란수계 또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들과 관련된 재판이 이제 생중계가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한덕수 관련된 내용도 좀 일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지도부가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뭐 미뤄 짐작컨대 계속해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야. 이게 한 12월, 1월, 2월까지 갈 거잖아요. 예. 이 재판 국면이 갈 거고 그러면 6월 달에 선거를 하려면 3월 달에는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말씀하셨으니까 딜레마가 뭡니까? 광장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광장에 가면 이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지지층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못 끊어요. 그런데 재판은 계속 생중계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아 저들이 같은 세력이었지. 이 효과를 말하자면 그게 국민의힘이 가장 빨리 끊어내야 그 다음 정치적 스텝이 가능한데 지금 이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이 재판에 묶여버렸다 다시.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전주에 장애로 나가버리면서 이제 우리 윤석열이 저렇게 마르고 수척해지고 탄압받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광장에 남을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광장에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것만 어렵습니까? 오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필리버스터 70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69박 70일 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구 의원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가을에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앉아갖고 골치가 아프겠죠. 이게 뭐. 그 좌우의 투장도 네. 가야 돼, 국감도 준비해야 네. 돼, 예, 윤호개인 이거 하는 것도 막아야 돼. 순번 돌아 안 막죠. 안 막죠. 네. 못 예. 막죠. 못 순번 막아, 못 네. 막는 게 못 정답인 것 같아요. 지도부는 예. 순번 돌아오면 필리버스터 시켜. 뭔가 이거 제가 볼 때는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탈출구를 찾겠죠. 근데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라고 일부 어떤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짜잔 하고 이제 윤석열 그 재판 영상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김건희까지 이제 더불어서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돼 버리면 당연히 장외에 나오는 지지자분들의 어떤 요구, 니즈에 또 맞춘 그런 뭐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거기에 뛰어든 사람은 대부분 장동혁 대표라기보다는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세력 기반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들을 나의 지지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여망과 기회주의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을 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더 우경화된 주장을 많이 쏟아낼 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구 동대구역의 집회에서 봤던 것처럼 이재명 뒤에 대통령이라는 글자도 안 붙이면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재명을 뭐 죽여야 대한민국이 산다.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할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는 통합, 외연 확장 이런 거 없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지방선거까지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이 보이는 그런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서울역 앞에서 제가 그 말하자면 그 윤호개인 집회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사람들이 저기는 정강훈이야 통일교야 이래요 이제. 세상에. 적확하다. 그러니까 인식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대구는 좀 분위기 다를지 모르겠어요. 광장에 나오는 대구 시민들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분위기 다를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지켜보는 눈이 이게 국민의힘도 조직세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강훈 아니면 뭔가 통일교로 이상한 보인다는 거. 극우 세력들 이렇게 예. 이미지가 박혀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 재판이 생중계되고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외면 받는 거죠. 근데 윤석열 재판에서 이렇게 이런 구구적인 약간 제스처, 메시지들이 나오면은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겁니다. 12월까지 일단 공판 기일이 다 이제 정해졌어요. 일단 2차가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15분. 서관 417호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15차까지 12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런 판결이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니요, 지금 뭐 그런 정도로 밝혔을 때 다투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뭐 김성훈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 체포 방해와 관련된 부분들 다른 공무들도 재판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덕수 지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고 내란 우두머리죄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증인이라든가 참고 자료들, 그러니까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속도로 하더라도 연말쯤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단은 밝힐 것으로 보이고 모르죠. 윤석열 측에서 이걸 또 재판을 길게 가져가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현재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치고 첫 번째 공판을 거친 결과에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이후에 이제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있죠. 1심이. 그럼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의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요거를 듣기까지는 또 그거는 어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내정돼 있는 내란 범죄는 재판? 내란 우두머리.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물론 직위원 재판부에서 직위원 지금 판사 같은 경우 신뢰를 워낙 못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믿음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직위원도 입장을 밝히기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했죠. 예.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코뭉이 아빠님이 전한길도 조만간 구속되어야겠죠. 허위사실 선동죄로. 또 국힘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혼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전한길 씨가 안 들어왔죠 아직. 예, 아직 미국에 도망가 있는. 네, 신불사님이 네. 국힘은 구속해야 한다. 강8450님이 국짐은 해체가 답이다. 진가님이 추석 연휴는 열 안 받고 보내고 싶다. 국짐들아. 코몽이 아빠님이 국짐 빨리 떨궈내야 국민의 짐들이 가벼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보석 신문은 일단 오늘 이후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이미 됐고요. 한 2시쯤 한 것 같아요. 근데 실명 위험이라고 이제 예상했듯이 뭐 주장한 것 같은데 보석이 되지는 않겠죠? 예? 그 실명 위험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의료 기록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구치소에서 저희 병원 다녀오는 모습 영상으로도 사진으로 다 봤잖아요. 근데 구치소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기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술만큼 당뇨에 안 좋은 건 없어요. 술 끊었으면 밖에 나오면 오히려 제가 판사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 밖에 나오면 술 또 마실 수도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 내란 특검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와서 조사 좀 받아라 이랬는데 네가 와라 구치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경 판사는 오늘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내 재판에는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오지? 내가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내 재판에는 안 나오지? 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죠. 뭐 사법 쇼핑 하지만 내란숙의 피의자가 어떤 재판은 선택적으로 나가고 자기 보석 신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원래 지금 자기의 메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판사로서 직위원은 직업인으로서 좀 자괴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 내 재판에는 안 나오는가? 뭐 이 부분 나는 그러면 이자는 내 재판을 안 받겠다라는 거, 내 재판을 존중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지금 뭐 제가 약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어쨌든 뭐 윤석열이 보석이 되는 거의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제로에 아니다. 가깝죠. 예, 예.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재판부가 이게 보석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계속 재판에 나오네. 내 재판에는 이러면 보석 결정 바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도 사실 어차피 뭐 이렇게 형이 굉장히 중형이 나올 게 뻔한데라고 해서 포기 상태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란 재판이 있는데 이걸 굳이 나와라는 생각을 하지 이거를 않을까요? 굳이 형을 감형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보석을 지금 신청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보석 이번에 안 결정을 되면? 안 내려줘. 근데 이거를 바로 안 내려줘도 돼요. 아, 보석 여부를 네, 보석 여부를 바로 결정을 안 해줘도 돼요. 바로 결정이 안 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보석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딱히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제 재판부에서 만약에 뭐 진행 상황을 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김한 기자는 네. 얼마나 재판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기각시키고요. 안 나오면 또 안 나오면 또 재판하지 않을까. 또 일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구인장 발부 같은 거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얼마 전에도 그 언론을 통해서 측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달을 했는데 윤석열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무죄라고 두 개 다 양쪽 재판부 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늘 했던 얘기만 토대로 해가지고 뭐 이제 반박을 해보자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다.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처벌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처벌을 빨리 받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죠. 예. 빨리 그럼 처벌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재판과 수사가 연이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많은 접견을 받았던 변호사 접견을 했던 윤석열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참. 본인이 특검하면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떠올려보라고 에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양심이 없는 아니, 거 아닌가. 빨리 처벌받고 싶은 사람이 방어권을 왜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재판과 수사가 연이어진다고 하는데 본인의 혐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지 누가 만든 게 네.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도 하고 재판도 협조하겠다라는 맞아. 그 조건이 석방을 해주면 운동도 하고 재판도 협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오늘 그 백 판사님이시죠? 형사 35부 네. 판사님이 네, 백대현. 그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석방을 해줘야 재판도 협조하고 내 눈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막무가내 피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아도 제가 판사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받아주기가 힘들죠.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무슨 네. 서울 구치소가 서울 호텔 정도로 착하고 여기 구치소는 헬스장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딴 소리 하는 건 뭐가 이상한 달라요? 거네. 아니, 운동 시간도 심지어 개별 공간을 따로 제공해가지고 저기 수용자들이랑 분리해가지고 시간을 주고 있는 마당에 네. 아유. 그럼 스쿼트라도 하던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뭐 스트레칭이나 하든가 이게 무슨 아니, 뭐- 망언입니까? 모 정치인은 억울하게 법적으로도 억울하게 밝혀졌으니까 억울하게 1년 옥살이하고 나왔어요. 구치소 내부에서 교도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가지고 책도 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그렇죠. 예, 제이모 의원님께서. 아,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재판부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출정 거부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뭐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려면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다.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구속을 하면 사법 절차가 어그러진다. 일정 조율 등 그런 점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뭘 들어도 일단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흔히 법조 3륜 그러잖아요. 판사, 변호사, 네. 검사가 윤석열이 지금 법조 3륜을 바꾼 거예요. 법조 3륜은 뭐냐면 판사, 검사, 피의자예요. 그래서 내가 협조를 안 하면 이게 진행 안 될 걸.
내가 있어야 굴러갈 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신박하네요, 진짜. 네, 신박하게 하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뭐 제가 비법조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피고인도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을 때 대부분 자신의 최대치, 그러니까 이제 보석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좀 중한 질병 같은 거를 많이 내걸고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뭐 조국 전 장관의 아내였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실제 구치소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받아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꼭 정경심 씨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피고인들도 본인의 건강 사유를 들어서 보석 신청을 많이 하겠지만 정말 뭐 진짜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보석이라는 걸 받아주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게 사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절에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네. 교도소에 암 환자도 많습니다.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검찰이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접견 기록을 요청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이 외부인 접견 녹음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인지를 한번 유권 해석을 해달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요거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1차 구속됐을 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때도 이제 변호인 접견뿐만 아니라 당시 윤석열 정부의 뭐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많은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었고 심지어 부속실장이라는 사람 휴대폰까지 가지고 가서 뭐 토리하고 뭐 잘 있다 이런 거 영상도 보였다는 얘기까지 다 알려졌잖아요. 그 내용을 알게 된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접견 녹음 파일들을 확보를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엉뚱하게도 갑자기 나라 걱정을 하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 그 겨울철에 힘든데 의료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봤다는 황당한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라는 자가 제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혹시 이거 대통령 기록물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에 우리 넘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대통령 기록관에 공문서를 보내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재직 시절에 행사한 겁니다. 아마 만들어낸 문서인 거예요. 직무가 정지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탄핵 전이라도 이거는 누가 판단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고 저는 대통령 기록관의 태도도 정말 잘못됐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또 미룬 거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사실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했으면 30년 동안 봉인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황당한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상 거기서 대통령실 그 수석들을 불러서 업무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자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거 대통령 이런 꼼수가 아니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거를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위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우리가 너무 접견을 많이 시켜준 거 아니야? 이게 탄론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제출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거를 최대한 제출을 안 하고 지연하고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접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외부인 접견 녹음 파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부인이 또 어떤 외부인인지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인 접견 녹음 파일을 대통령 기록물로 검토를 해보려고 했던 그 배경은 뭐냐? 근데 이것이 실제로 뭐 30년 봉인을 해버려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김현우 구치소장의 뭐랄까 개인 의지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군가가 김현우 소장에게 귀띔을 해줬거나 아니면 뭐 지시를 했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치소장 혼자 이게 중요한 녹음 파일이니까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봉인을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김현우 혼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뭐 민정수석이 그런 지시를 해보려고 했다든지 경호처에서 뭐 움직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치소장에게 이런 오더를 내린 사람은 없는지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리하신데요. 사실 그때 당시 의심가는 부분은 이거 대통령 기록물 지정 과정부터가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내용을
뭐가 들어있는지 자체를 알아야지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최소한 그 어떤 문서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 지정을 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다 해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국정과 관련해서 엉망진창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하다못해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가 대통령 집무실을 쓴다든가 이런 과정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수사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많은 결정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사실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가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서 그 내용을 알아야 국가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휘청휘청 안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든 게 대통령 기록물 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자들이 반대로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 그 와중에 거기다가 또 덮어대려고 했던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또 나쁜 남자, 나쁜 사람 직위원 얘기도 좀 해볼게요. 한 4개월 만인 것 같은데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대법 윤리감사관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사위에 상정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외부로 이제 감사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위원회는 그 외부인 6명과 법원 내부인 이제 1명에서 총 7명이 대법원에서 이 조사를 한 윤리감찰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SBS 보도의 이제 맥락을 따라가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법원 차원의 직위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감찰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을 이제 외부에서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객관성 있고 독립성 있게 외부인들을 포함한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법원 쪽에서 이 결과가 그냥 발표됐을 때 국민적인 어떤 반발이나 국회 특히 이제 여당 쪽의 반발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객관성을 담보한 외부 심의위원회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데 직위원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책임을 미룰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외부 심의위원들이 다수가 판단해서 직위원이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거다. 우리의 윤리 감찰 경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위가 열렸을 때도 그때는 물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차관 검사 2명, 외부인 3명으로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외부인 3명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붙었어요. 이게 누구랑 가깝고 누구랑 친구고 누구랑 학교 동기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시간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6명이 들어가니까 조이대 친구다 뭐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시간을 또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 지연 전략, 책임 회피 전략 모든 것들이 좀 농축된 그런 대법원 차원의 조치는 아닌가라고 전 추측하는 거죠. 우려가 되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법원 내부의 어떤 감사나 감찰이 외부에서 볼 때 화끈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법원이 사법부가 지금 직위원을 끌어안고 같이 빠질 거냐 아니면 직위원을 뗄 거냐 이런 생각들은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직위원만 공격할 때 그리고 조이대 관련된 회동서를 제기할 때는 조이대는 우리 사법부 수장인데 입법부에서 이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논리로. 근데 직위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정치적인 공격을 보면 직위원 조이대 빼라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위원이 사법부 안에서도 지금 뜨거운 감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뜨거웠어. 저는 그전에는 별로 안 뜨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공격한다 판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네. 이게 사법개혁 전체로 흔드네.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직위원이 상당히 뜨거워진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는 이게 직위원을 우리도 뜨겁게 생각하고는 있어요라는 거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들이 저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법원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자기 식구들을 나무란 적은 사실 없었다. 이런 말 드립니다. 진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출구 전략으로 그럼 이 감사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단 합리적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법조계 특히 검찰과 법원의 가장 큰 공통된 폐단은 뭐냐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감싸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 한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김학의도 끝까지 최종적으로 무죄를 만들어 버리고 그 검사들 술접대를 받아도 그냥 뭐 99만 원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치 검찰과 법원은 오류가 없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닌 그런 존재들처럼 만들어야 자신들이 존중받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누가 어떤 조직이 됐던 누구를 모아놔도요. 세상에 제일 착하다는 사람들 모아놔도 그중에 나쁜 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인정한 게 민주주의예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서 상권분립을 만들고 검찰과 법원을 나누고 변호인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원과 검찰은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야 우리는 잘못 인정하면 돼. 우리 잘못 인정하면 우리 권위가 떨어져. 누가 우리한테 재판 받으려고 했어. 누가 수사 받으려고 했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모르는 못하고 있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보면은 대법 윤리감사관실 발표가 늦어졌다라는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대법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뜨악해서 이걸 외부 심의에 맡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사실은 저희 세 사람한테 이거 조사해가지고 직위원회 이 윤리 감찰 결과를 내라고 하면 한 6시간 만에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 오래 안 합니다. 아, 네. 한 2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이면 우리 끝나요. 기자님, 왜냐하면 예. 네. 이거는 한국 기자사. 네. 이거는 본질이 간단하잖아요. 첫 번째, 네 돈 썼냐 아니냐, 아하. 그리고 먹었냐 아니냐, 그리고 먹은 그 이상의 행위가 또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예요. 룸사롱 갔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잖아요. 근데 예. 사진만 찍고 나왔다라면서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 거기 가가지고 네 돈 쓴 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실제로 술을 안 먹었다고 하지만 먹은 거면 어떻게 할 건데? 먹은 그 이상의 행위가 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질 수 있어? 이거잖아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게 지금 4개월이나 걸릴 문제입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말입니다. 무능해요? 예. 무능한가 보네요. 아 이게 댓글에 요게 있는데 기자님 혹시 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모를 것 같은데. 그 조희대 직위원 조지라님께서 직위원은 김건희 친오빠 김진호의 친구고 심우정 김건희 친오빠 김진호의 휘문고 동창이다. 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뭐 학연 연결고리가 찾으면 있긴 할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많이들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예, 아직 된 거는 아니다. 예. 저도 뭐 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중에 고등학교 선배님들 많아요.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또 따질 수는 예. 없다. 뭐 한 세 달에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알겠습니다. 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영님께서 세 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길 겪겠습니다. 아, 오는 길 아니 격하셨죠. 정말로 모아서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모아가서 같은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회를? 아니 보면은 경복궁은 자유대학 어허. 쪽에서 주최하는 거고 이 광화문 쪽은 또 전광훈 쪽에서 하는 거고 시청 쪽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 광화문, 시청을 다 막아놨어요. 한 군데서 해요. 한 군데서. 그래서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굉장히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만이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끼리 뭉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다 분열이 일어났기 있죠. 때문에 예, 우리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봅시다. 그래도 시위는 싫어요. 아, 그건 물론 싫긴 한데 추석 연휴 시위. 네, 시위의 풍경이 너무 뭐라 그럴까 사나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목적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뭐 실현 불가능한 구호들만 난무하고 그 구호들도 너무 막 욕설과 비속어와 이래서 좀 품격 있게 해주면 좋겠다. 뭐 시위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예. 좀 그 시위도 품격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극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사회학자들이 극우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게 항상 적을 상대해서 싸워서 없애야 될 상대방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으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 시위 예를 들어서 촛불을 든다거나 거기서 뭐 우리 지난 겨울처럼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나이가 많건 적건. 그래서 볼상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여기 막 뛰어오면서 봤는데 예. 5가족이에요. 5가족인데 5인입니다. 아빠, 엄마
하고 애들 셋을 막내는 유모차를 타고 왔고 나머지 둘은 딱 봐도 초등학생이거든요. 아, 그 애들 여기 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성조기 흔들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보수 집회하고 양상이 좀 다른 게 자유대학 쪽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복궁 쪽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20대 30대 위주의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유대학 그게 혐중 아닙니까? 혐중 시위를 와, 그 지금 그걸 리드하고 애들을 있는 데리고. 집단인데 대부분 아마 이제 멸공 개신교 쪽이랑 좀 결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뭐 이제 추측을 해보고 이 무대 사회를 보는 분이나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젊어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경복궁 지나가지고 이제 그 대한문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대한문이나 전광훈 집회 쪽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 앞에 시청 앞쪽으로 나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뭐 가족 단위의 성조기 패밀리라든지 뭐 이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대학생들이 갔거든요. 둘이 이제 데이트하러 나와가지고 윤석열 어게인 이거 하는 거 보고 나서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아, 데이트를 윤석열 어게인으로. 대한민국도 극우적인 생각,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찰리 크크 사망을 그렇죠. 계기로 해서 예. 국제적인 극우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인 거고 정말 안타깝게도 찰리 커크는 사실 동양인들을 전반적으로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도 왔었어요. 사실 어이없게도 왔었는데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자유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 각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거점을 해서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세력 키우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서울 시내에서도 군데 특히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으로 해서 추석 연휴 기간 집회를 할 거예요.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 지적한 거거든요. 에이. 아니 우리 돈 벌어주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구설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예. 주제와 관계없는 네. 얘기들을 오늘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작점에서 좀 우리가 분노를 좀 표출을 했으니까 굉장히 또 보기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대 열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이제 본인도 쉰다. 여러분도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근데 공직자가 휴가가 어딨어요?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통령 말씀 제가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동일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일하자 이제 이렇게 느꼈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토마토 회장님이 회식을 하러 가서 짜장면. 그렇지 회식을 하러 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아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예. 오늘은 내가 정말 다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 나는 짬뽕만 먹을게 이렇게.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듯 토마토 회장님도 존경합니다.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분위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네요. 보고 야, 계시죠? 저도 짬뽕 예. 먹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짬뽕이라도 먹여주면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운동부 스포츠를 그러셨어요? 했었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만 해도 분위기가 좀 험악했잖아요. 운동하는 네. 그런 부서들은. 근데 제일 얄미운 선배가요. 대놓고 기합 주는 선배가 아니에요. 나 쉴 때 너희도 쉬고 나 뛸 때 너희도 뛰는 거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뛰자? 이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꼭. 자기는 뭐 3년 4년 운동한 사람들인데 이제 신입생인데 네. 갑자기 화가 날라 그러네. 그때 생각하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약간 그런 느낌일 겁니다.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관세 협상도 있고 에이펙 준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충돌하죠.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주 4.5일제로 가자고 하는데 그리고 뭐 하고 이제 그러면 공직자들이 모범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현안은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그럼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가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근데 또 막상 내가 안 쉬면 밑에도 못 쉬니까 나라도 하루 휴가를 내야 되나 근데 내가 휴가 내면 일은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겠죠. 네, 그래도 초반이라서 그런지 그 수보 회의에 참석한 보좌관들이 다들 웃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이 저항하는 느낌을 줍니다. 라면서 또 다시 빵 터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뉴스룸에 나왔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도 대통령실은 쉬지 못합니다. 명절날은 쉬어야죠.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날은 당일은 쉬는데 네. 뭐 이제 연휴를 돌아가면서 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JTBC 뉴스룸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든지 뭐 그간 이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검사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러니까 즉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현재 사법부의 일부 이제 권력 추종형 판사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준 대목들이 눈에 띄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대통령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서 뭐 가장 대표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대통령이 출장 가면은 가장 밝은 미소로 조명받는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인터뷰 잘 받고 네. 뭐 아무튼 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효능감 느끼죠. 예, 세금이 아유, 네. 아깝지 않겠죠. 보기 네. 좋아요. 예. 그 추석 명절 하면은 또 화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추석 선물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명절 선물은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갖고 싶은 거, 예, 시계가 가운데 2개가 있고요. 팔도 수산물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쌀도 들어있는데, 이 우리 쌀은 재해 지역의 우리 쌀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난 그런 농수산물로 세트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때는요, 막 중국산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좀 네. 있었죠. 예,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저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추석 때,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그 보내는 추석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일에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걸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그것과 맞지 않는, 예를 들어 광복 유공자회 이런 데 선물을 보냈는데 중국산을 보낸다든가, 정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서, 뭐 국민의힘보다 낫죠. 국민의힘 전신이었죠. 그때 이제 저 불교계에 육포를 선물했다고. 그런 일 있었죠. 예. 모르세요? 정말요? 불교계에 육포 선물 세트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유포를.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왜 어렵지? 그러니까 일의 체계나 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예. 조직이 잘 안 돌아간다라는 거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전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런 어떤 전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뭔가 체계적이고 일을 성의 있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첫 번째 또 명절이기도 예. 하니까 어떤 이벤트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장이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 밑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컨펌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못하니까. 예.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가 있죠. 네. 예전에 그것도 기억나네요. 종교 불교계에 선물 보내는데 그게 아마 육포권이랑 유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교회 그림이 있고 십자가. 정말요? 맞아. 예. 네. 그런 그리고 또 경우도 실수였다 있었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실 수가. 그 업체가 뭐 목걸이 선물한 거 아니야? 금거북이나?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돼요? 아니 뭐 이제 취지 자체는 이제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 이제 한센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담겨 있는 뭐 그런 선물 세트 포장지였는데, 박스에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종교계, 특히 이제 불교계에 가는데 교회에다가 십자가 그림이 떡하니 그려져 있으니 이게 이제 와. 사려 입지 못했다라는 거에 하나 어떤 단면이죠. 네, 진짜 놀랍다. 예, 혜진님이 선물 세트에서도 느껴지는 품격이라고 하셨고, 아씨 노래방님께서 요거 뭐라고 하죠?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 노래방님, 아싸. 예, 감사합니다. 자, 추석 연휴 일정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개천절 공휴일이지만 아무튼 추석 일정이 쭉 길어요. 열흘입니다. 열흘. 참모들 진짜 못 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기다리는 추석 선물이 하나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대통령 부부가 나온대요. 와, 김혜경 여사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오고. 이 냉장고를 부탁해 무슨 프로인지 아세요? 알죠. 냉장고를 갖고 15분 만에 요리 대결을 펼치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요리를 해달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무슨 요리 나올까? 사실 엉뚱한데 네. 설마 이런 건 하진 않겠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설마요. 그거 안 할 거예요. 갑자기 문득. 네.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메뉴인데 진짜 그거에 갖다가 윤석열 참모들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게 사실 초창기 때 윤석열이 나왔어야 돼요. 네. 먹는 오. 거는 윤석열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하느라고 보통 김밥 먹는다, 뭐 네. 행사 끝나고 남는 음식 차에서 먹는다, 이런 이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윤석열이 초반에 했어야 되는 프로인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자기 냉장고를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말하자면 니즈를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요리를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말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재미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번 그랬기도 했지만 그 캐대온 때문에 캐대온에 나온 한국 음식들 그게 굉장히 화제를 모아서 외국인들 유튜브 보시면 한국 와서 한국 김밥 먹으러 오고 뭐 그렇죠. 라면 먹으러 오고 편의점 음식 먹으러 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의미의 전통 한식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우리네 냉장고, 한국 사람들의 냉장고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또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 네. K컬처. 예전에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지 성남시장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SBS 예능 프로 부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김영현 여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뭔 소리냐 집에서 된장찌개나 그때 이제 보글보글 끓여 먹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밖에 나가서 사 먹자 막 이런 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경기도지사하고 대선 후보 거치면서 김혜경 여사가 사실상 이제 여러 악마들이 있으면서 맞아요. 노출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야 그래서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가 참 좋은 메뉴예요. 사실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끓이기에 참 그럼, 좋은 예, 메뉴야. 맞아요. 근데 이게 김치찌개 아, 이 계란말이 정말 진짜. 망쳤어. 예, 동상이몽 프로그램이었다고 혜진님하고 강8450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뭐 이제 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실제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거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거고. 네. 여기 나와갖고 된장찌개 셰프 막 한국 이연복 음식이잖아. 아, 이런 왜? 그런 거 좋아요. 근데 또 셰프가 만들어주는 또 그럼. 특별한 의미의 그 네. 냉장고에 네. 있는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대중적인 음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가 아마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아마 이제 이런 예능 프로는 재미도 담아야 되지만 가끔 감동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의 스토리가 아마 이미 좀 반영돼 있는 음식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좀 미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먹은 손영공 시절에 먹었던 예, 음식 뭐 그런 걸 먹으면 또 이제 천재야. 사실 딱 한 숟갈 뜨고 나서 향수 폭군의 셰프를 열심히 모셨구나. 예, 막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면서 뭉클해지고 울컥해지는 그런 장면을 감동. JTBC 냉부의 팀은 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런 어떤 특별한 연출을 대통령 네. 부부한테 맡기는 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막 어떤 방송 제작에 개입을 해가지고 재미와 감동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막 이런 부탁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아마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풍 씨가 나오는데 네. 그 웹툰 작가 아, 김풍 그래요? 씨가 어떤 요리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거기에 빌런은 김풍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다 그러니까 요리를 셰프들이 하는군요. 앉아 있고 셰프들이 이제 자기가 아, 주제가 나오면 그 너무 주제를 기대된다. 선택하고 뭐 이런 건데 너무 재밌을 거기서 이제 것 같아. 김풍 씨만 유일하게 요리를 정석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래요? 뭐 이런 야매 스타일. 요리사, 야매 요리사. 야매 요리사.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너무 좀 황당한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국정자원 화재 기간 때 촬영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오늘 대통령실이 발끈했고 네. 법적인 부분을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확인이라는 걸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진우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저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언젠가부터 뭐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방송이 됐든 특히 정치인들이 딱히 근거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오늘 집회 같은 데서 그걸 뭐로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사실 이런 거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국가의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예능 프로를 촬영하고 있다. 비판해야 됩니다. 저라도 비판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비판해 준 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아요. 도움이 되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혹시 그때 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치 국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아씨 노래방님이 박영식 에디터님 나오는 프로는 꾸준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양지열 변호사님도 재밌고요. 라고 하셨고 저한테 재밌다는 얘기는 잘 안 오는데. 김한 기자님께서
네. 네. 뭐 멘트가 없어가지고 의문의 1패를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제 김한 기자님 팬들이 또 올리실 사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기자이기도 하고 그쵸. 한국 기자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그럼. 기자이시기도 하고. 선물은 못 받았습니다. 네. 아 이거 못 받으셨어요? 네, 못 이거 받았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아 우리 다 못 받았어. 네.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저안 좋은데 바랍니다. 좋은 취지로 네, 쓰셨으면 안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 다른 네. 분들에게 주시기를. 에이펙 홍보 영상도 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 아우.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막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저희 예산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지드래곤도 나오고, 네. 저게 저예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배우들이 다 노게런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 모든 분들이 다 노게런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드래곤도 저거를 이제 실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다가 일부러 날라오기까지 했다고 정말요?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원래는 아마 이 대통령실에서 출연 의사가 딱히 결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 영상을 만든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그 CF 팀 제작 팀에서 예. 대통령이 까메오라도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드렸고 아하.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크로마 앞에서 좋다, 그거 찍은 좋다. 예, 저 예. 화면들은 일부 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배우들은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배우들이 직접 나오는데 네. 이제 노 개런티로 이제 홍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장원영이라고 거기 예. 보면 순서가 다 있어요. 예. 그래요? USA가 먼저 했었고 페루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가 한다라는 와, 그런 얘기거든요. 디테일도 장난 아니네. 그래서 제가 왜 페루 비행기가 옆에 있는 건가를 검색해봤습니다. 지난번 아펙을 했을 때 개최국 그치. 대최국의 순서군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미국 옆에 아니라 페루 옆에 왜 있지라고 했는데 나름의 디테일이 네. 또 아니, 그러니까 네. 저걸 보면 아까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저를 경악하게 했던 윤석열 정부의 홍보 영상은 그저 우리가 저마다 경호처. 힘의 겨울.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공을 치고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왜 비슷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도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왜 슬퍼지네요. 그랬어야 하는가? 갑자기 기억을 소환하니까 또 기가 막히네. 네.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무조건 AI 딥페이크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걸 만들었을 리가 없다. 설마. 그 윤석열이 직접 연기를 하잖아요. 막 노래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경악할 만한 거는 그 저쪽에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컨셉을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경호원이 이렇게 대각선방향에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저는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해. 예, 에이펙으로 눈을 씻고. 네, 여야 추석 민심 잡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뭐 기존에 하던 대로 한 것 같아요. 기차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서울역 안 가고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갔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희한하긴 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이번에 특징은 민주당의 당의 연휴 지도부 일정을 보면은 기차역이라든지 귀성 인사, 그 민심 경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그 서울역, 뭐 용산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인사하는 일정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없을까? 뭐 오늘 어제 하루만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곳에 방문해가지고 손 흔들고 인사하는 자체가 지난번에 갔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소리 지르고 권성동 20분 만에 철수했어요. 그때 이제 계엄이 일어난 이후라서 이후죠. 네, 욕을 설 엄청 때니까.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나가면 시민들이 소리 지르는 거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만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성이 오디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그것도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시민들도 약간 자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제 나와서 갑자기 웃는 얼굴로 그러면 야 너 엊그저께 그냥 집회 무대에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던 게 그 의원이 대표가 와갖고 하면 그 고운 소리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제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선택이죠. 그리고 뭐 이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 자체가 의미 없다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있는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그 대표가
여야 공이 아무튼 대선 주자로서 1위의 지지도를 보였다라는 그 적합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국민의힘 뭐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뭐 이제 아무튼 그 저기요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댓글 네,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떡매질을 한다. 이렇게 떡매질을 한다. 표현을. 잠깐 아니 근데 이 분위기가 이러면 근데 안 되는데? 여기 부조가 너무 웃는데 음란 그러니까 마개들만 모여 있어갖고 지금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자체가 떡을 치고 있는 건데 떡매질을 한다 그러라고 표현을. 아니 그래서 네. 아니, 이제 떡을 치고 있네요, 저기. 댓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네. 지금 한가하게 그런 걸 칠 때냐 떡을 치고 있냐. 그런 저기 뭐 네, 자세도 둘이 뭐 되게 떡친구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네. 엉거주춤하게. 예 그래서 아무튼 비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참. 근데 저거 되게 부끄러워해야 해요. 네. 이제 그런 그 여기 역사나 이런 데 가면 욕 먹을까봐 지금 못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해요. 단순하게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예.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지금 내란에 버티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래요. 사실 박근혜가 탄핵됐고 났을 그때만 해도 어쨌든 당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버티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윤호개인을 같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 중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거기에 제1야당이라는 맞지 않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박수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안 그렇다라면 일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을 먹더라도 서울역이건 용산역이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돌팔매질 하더라도 우리는 떳떳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와, 희망이 그러니까. 안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각오를 못하면 정치를 못해요. 욕먹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형태를 보면 뭡니까? 우리 칭찬해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구 가서 집회하고 자기네 지지자들만 모아서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야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승리로 가는 거야 이러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심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가면 어떤 살풍경이 벌어질지. 예. 와, 지금 댓글창이 떡 얘기만 하고 있죠? 네, 박영식 에디터. 맞습니다. 예. 우리 단체로 이상한 거 씌울 뻔요. 라고도 해주시고. 박영 씨 또 명절에 왜 그래요? 잘하셨어요?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는 맞아. 떡 친다. 정식 표준어입니다.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예. 네. 박영식 아나운서 출신 네. 에디터님. 추석 연휴 시작됐으니까 우리 세 분 추석 인사를 한 번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죠. 예. 누구부터? 네, 에디터님? 뭐 예. 추석 연휴에도 뉴스토마토가 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뭐 저희가 월화수만 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나머지 요일들은 또 이제 그 방송 하신다고 예. 제가 들어서 뭐 화면실 앵커님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고 제작진분들도 고생하시는데 그래 또 그에 버금가는 또 열렬한 관심과 사랑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시면 뭐 이제 지금 100만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번 연휴 지나서 설 연휴 때쯤 됐을 때는 한 뭐 200만 됐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합니다. 예. 또 변호사님. 네. 뭐 지금 연휴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뭐 여행객만 3,400만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대한민국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여전히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며칠 동안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좀 편안하게 쉬는 시간 뉴스를 굉장히 몰두해서 보시는 분들도 며칠 정도는 조금 쉬시고 그래야 또 대통령도 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촉각에 건드서 있으면 대통령실도 못 쉬거든요. 며칠이라도 평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기자님. 12월 3일 이후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뉴스가 뭐 이거는 진짜 뭐 며칠 가야 되는 뉴스 같은데 반나절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진짜 정신없이 10개월 달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연휴가 이렇게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철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조금 이제 아직 뭐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조금 쉬어가는 그리고 이제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열흘 동안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귀경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1시간 반 동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특집입니다. 월화수 특집합니다. 아시네요, 아예?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200만 될 것 이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 뉴스 토마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죠.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